기축통화국은 통화 정책을 하든 재정 정책을 하든 그 부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 해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흥국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외환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신흥국들은 다 있죠.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외환 보유액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요. 근데 기축통화국들은 외환 보유액이 없어요. 왜? 자기네 통화가 외환 보유액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도 한때는 저희 기축통화가 아닌, 그래서 같이 신흥국 같은 나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뭐 중앙은행 뱅크라고 돼 있는데, 한국은행 뱅크 오브 코리아, 뭐 영국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뭐 뱅크 오브 자팬,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뭐 다 뱅크예요, 중앙은행은. 근데 미국만 페더럴 리저브예요. 네, 그렇죠. 이 페더럴 리저브가 1913년에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이걸 왜 페더럴 리저브라고 하느냐면 준비제도, 뭘 준비? 예비군인가? 금을 리저브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외환 보유고인데 이게 금이 빠져나가면 공황이 오니 돈이 없는 거지. 아니 그냥 그 US 달러 그 저기 뭐 그린백이라고 표현하는 그 파란색 나는 그거 그냥 찍으면 되지 않냐. 미국도 안 된다라는 거를 1913년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도 공황이 오니, 충격이 심하니 금을 연방정부의 어떤 기관이 금을 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경제 성장시키라고 경기 부양하라고 중앙은행 페더럴 리저브를 만든 게 아니고 금 관리하라고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러는데 한국은행의 전체 자산을 보면 90%가 달러입니다. 달러.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러죠. 한국은행 맞냐고. 근데 왜 자산의 90%가 달러냐고. 한국은행의 자산은 외환부액이 한국은행의 자산이에요. 그 외환부액은 달러 국채나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유로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다 채권이죠. 다 외국 기축통화 채권으로 그 자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 발행액, 화폐 발행액, 이게 이제 부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일종의 리저브 기능이 굉장히 강해요. 신흥국은 그 국제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면 중앙은행이라는 데가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아니고 리저브하는, 외환 보유고를 관리하고 화폐의 가치를 다른 통화에 대해 화폐의 가치를 유지하고 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한국은행이 뭐 돈 찍고 한다고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고 그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이런 큰 문제에 직면하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뭐 며칠 전에 그런 걸 했습니다. 무제한 RP. 그동안에 RP라고 하는 거 그래요. RP라고 하는 거는 그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건데, RP라고 하는 거는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담보를 받아야지, 담보 없이 안 빌려주는 게 아니고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건데, 이걸 담보를 받고 빌려준다고 안 그러고 내가 채권을 7일 동안 사줄게. 7일 후에는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7일 동안 돈을 빌려가. 7일 후에는 다시 그 돈 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두 개의 계약을 동시에 연결하는 걸 우리가 RP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앙은행은 이 RP 거래를 통해서 단기 자금을 공급을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RP를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오늘은 7일짜리 RP를 뭐 1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돈이 필요한 애가 저는 3천억, 뭐 7천억, 뭐 500억 이렇게 해서 쭉 입찰 들어와요. 근데 오늘 1조 하기로 했으니까 자르고 요것만 가져가세요. 또는 야, 시중에 자금이 많이 모자라는가 보네, 돈 수요가 많네, 그러면 1조 하기로 했는데 1조 5천억 해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부려주거나, 어쨌든 한도가 있었거든요. 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무제한 RP는 신청하는 대로 다 현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가 시작됐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때 그거는 많이 다르죠. 이때 이제 그 담보로 잡는 RP를 거래할 때 저쪽은 채권을 한국은행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채권은 뭐 국채나 통한채나 이런 식으로 언제든 쟤도 현금화 시킬 수 있어. 제가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이 있고 현금이 없어가지고 가령 뭐 주식 갖고 있는데 이게 팔리지도 않아, 비상장 주식. 그걸로 담보를 맡겨놓고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가는 게 아니고 국채 언제든 시장에서 팔아도 돼요. 근데 그거를 맡기면 돈 빌려줄게, 무한대로 네가 원하는 데 다 빌려줄게 그러는데 아니 그건 시장에서 팔아서 현금화 시켜도 되는데, 그죠? 의미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RP를 해서 은행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기준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 이 단기 금리가 형성이 되면 그게 이제 실물 경제로 넘어가서 장기 금리의 어떤 기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RP 거래라는 거를 해요. 근데 은행이 자기가 보유한 국채를 시장에다 내다 팔면 그냥 시장에서 돈이 도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그 국채를 사오면 한국은행에 있던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니에요. 예, 한국은행 밖으로 나가야지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중은행에 일주일짜리 RP를 했다. 그러면 시중은행에 일주일 동안 유동성을 공급한 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시장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는 다시 또 갖고 오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푸는 또 다른 방법은 이 RP 대상 채권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회사채를 넣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국은행이 푸는 돈이 저기 부도날지 모르는 기업들한테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한국은행 법의 80조 1항인가? 비상 상황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한국은행이 대상이 되는 RP 채권을 이게 민간 기업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라는 건데 이 법을 어쨌든 뭐 의원들이 입법기관이 만들었으니 당신들을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원래 이 판단은 한국은행이 하는 판단이 아니다. 기업을 살리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그거는 정부가 판단하는 거지. 국민들의 선거로 해서 만든 이게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지. 이게 임명된 사람들이 몇몇의 현명한 사람들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얘는 살고 얘는 죽어. 얘한테는 얘 회사채를 사주고 돈을 주면서 얘는 회사채를 안 사줘. 이거는 한국은행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한국은행은 80조 1항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몇몇 신문들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미국은 지금 돈 풀고 난리가 났는데 연준이 그냥 회사채도 사주고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행 왜 안 하냐. 이것들이 지금 나라가 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니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한국은행은 그 80조 1항을 국회에서 다시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통화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요. 통화정책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양적 완화 RP 거래를 늘려서 뭐 양적 완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한국은행이 내가 돈을 퍼주겠어라고 해서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한국은행이 돈을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거래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많이 해서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한국은행에 팔고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대출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형태로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 RP를 통해서 그 회사채를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 회사채는 은행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이 발행시장에서 사온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사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돈은 은행으로 가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야 우리가 니네 회사채를 사줄 테니 너네들은 가서 더 사. 채권 시장에 가서 회사채를 더 사.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실물 경제로 돈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군님도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실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실물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가 돼야 통화정책이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놓으면 금리만 싸지고 실물 경제는 돈이 안 가는 거죠. 그럼 그 돈이 어디 가냐? 그럼 싼 금리로 자산을 사요.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의 가장 큰 최근 한 200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췄더니 자산 가격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막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상인 거죠. 말하자면 대표적인 현상이. 근데 이제 재정 정책은 필요한 곳에 직접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이 가는 거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도 2003년 4년 이때 그때 내수가 되게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은행이 이렇게 계속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금리를 낮추면 이 통화량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오히려 줄었어요. 통화량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화폐수량설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의 내재화된 변수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지고 조작을 하잖아요. 정책을 하게 되는데 금리를 낮춰도 실물 경제에서 통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통화량은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최초에 그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시장이 어디냐면 자산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2000년 이후에 이 중앙은행의 연구원들, 그건 이제 다 연구원들이 근무하는 곳이니까 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한 그 연구가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이거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대부분 그거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으면 된다로 이제 결론이 났었다가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꾸죠. 다 바꿔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것도 이제 중앙은행의 목적으로 들어가게 돼요.